유로 2024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로 2024 첫 번째 매치데이 1에는 뭐 독일 대 스코틀랜드의 개막전이나 세르비아, 잉글랜드의 빅매치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기는 바로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인데요. 이 두 국가는 유럽에서도 강으로 손꼽히는 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에 네이션스 리그 22-23 시즌에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정규 시간 0대0 마무리, 연장전 0대0 마무리,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스페인이 크로아티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에 다시 한번 이 두 국가가 맞붙게 됩니다. 물론 네이션스 리그가 유로에 비해서 위상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승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유로 2024는 조별리그라는 점에 빗대어 봤을 때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 22-23 시즌의 결승전이 조금 더 이 양 국가에게는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이때의 경기를 가볍게 짚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간단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션스 리그 결승 당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은 아무래도 결승전 단판 승부인 만큼 초반부터 약간의 탐색전, 신중한 경기 운영을 가져갔는데요. 양 팀의 스타일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크로아티아는 지난 월드컵에서도 보여줬듯이 끈덕진 축구, 에이스의 활약, 그리고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선보임으로써 어떻게든 경기를 무승부로라도 끌고 가고 승부차기에서 상대를 격파하며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크로아티아도 정규 시간 안에 상대를 끝내고 우승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스페인이 언더독을 표방한 약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더더욱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도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고 스페인을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반적으로는 스페인이 어쨌든 주도하고 점유하면서 크로아티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었죠. 자, 크로아티아는 이번 경기에서 4-3-3으로 나왔고요. 스페인은 4-2-3-1로 나왔습니다. 크로아티아는 4-3-3을 필두로 해서 아주 조직적인 수비를 통해 끈덕진 경기를 펼쳤고요. 공격 시에는 중원을 통해 측면을 거쳐서 측면 공격을 하거나 이때 페리시치나 유라노비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주요하게 다가갔고요. 혹은 갑작스런 롱볼을 통해서 전진돼 있는 스페인의 뒷공간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나 잘 막혀서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미친 듯한 공세를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물론 스페인이 나름 밸런스 있는 축구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가 스페인의 공간을 노리는 이러한 공격들은 꽤나 효율적이었고요. 그것이 크로아티아의 저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러한 공격은 전술적으로 잘 짜여진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로아티아가 스페인을 상대로 공격을 할 때 미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드리치의 정확한 킥, 페리시치의 측면 공격력 이런 것들이 그들의 네임밸류에 맞게 잘 발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정말 강력했던 부분은 역시나 수비 조직력인데요. 크로아티아는 계속해서 스페인을 전방 압박을 해주고요. 수세에 처했을 때도 간격을 잘 유지하고 대형을 잘 유지하면서 스페인의 공격을 최대한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역시 적절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크로아티아가 쉽게 공격을 나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섰고요. 중원에서 볼을 숏패스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점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공격적으로 찔러 들어가는 선수에게 적절하게 패스를 공급을 함으로써 크로아티아의 수비를 파괴를 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시치의 결정적인 수비 그리고 리바코비치의 선방 또 수비 조직력 전체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결국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숏패스를 했을 때는 숏패스가 다다르는 그 선수에게 크로아티아가 빠르게 붙어주면서 견제를 해줬는데요. 이럴 때 스페인이 다시 뒤로 볼을 돌리면서 천천히 공격을 모색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스페인의 경기 운영 방식을 크로아티아가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추후에는 측면으로 볼을 돌린 후에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노리기도 했고요. 또 때론 전방 압박을 굉장히 거세게 가져감으로써 앞에서 끌어내고 그 즉시 공격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즉 스페인은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주로 하지만 그거 하나면 목매지 않고요. 이렇게 측면 공격이나 전방 압박을 통한 다양한 전술을 선보임으로써 크로아티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경기력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크로아티아도 결정적인 골 찬스를 몇 차례 만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적절히 수비를 해줌으로써 크로아티아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스페인의 근소한 우위로 경기가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은 어느 정도 팽팽한 느낌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 팽팽함이 정규 시간 연장전까지 0대 0으로 쭉 마무리가 되었었죠. 스페인과 크로아티아가 계속해서 1합 1합 겨루면서 제법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크로아티아의 수비 조직력인데요. 전반전 상황에 스페인이 우측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이때 크로아티아가 기본적으로 전방에 압박을 가져가 줍니다. 스페인 선수들은 뒤에 2명이 있고 화면 바깥에도 몇 명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엉덩이를 앞으로 내민 모양새였어요. 이때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이렇게 압박을 해줌으로써 쉽게 볼이 나오지 못하게 해주었죠. 이때는 크로아티아의 노장 선수들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압박을 해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페인이 1차 저지선을 뚫고 나왔을 때는 당연히 크로아티아의 중원도 뒤로 물러서게 되겠죠? 근데 이때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형과 거리를 잘 유지를 해가면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스페인이 공을 소유한 선수가 있었을 때 주변의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너무 협력 수비를 가져가고 있었고요. 뒤로 멀리 주기에는 또 대응을 갖춘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스페인이 볼을 점유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압박을 가져가고 뒤로 물러섰을 때는 대응을 유지하면서 수비를 취하고 조금 더 볼이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협력 수비를 적극적으로 가함으로써 스페인을 계속해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이 정말 내공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계속 타파하고 크로아티아를 계속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는 후반전이거든요. 후반전이 이제 스페인이 앞으로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때예요. 이때가 후반전에서도 후반 초반이 아니라 거의 후반 막바지입니다. 정규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근데 이때 크로아티아의 선수들이 스페인의 앞까지 이렇게 압박을 가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적극적으로 볼을 뺏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량을 계속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아티아가 한 발 더 뛰는 근성의 축구를 보여주는 진면목인데요. 후반전 정규 시간 끝나갈 때쯤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기는 네이션스 리그의 첫 번째 경기도 아니고 결승전이에요. 게다가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등 이런 선수들이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술적인 움직임을 계속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후반전에 크로아티아는 이렇게 뛰는데도 체력이 줄지 않고 이렇게 압박을 나오네?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려서 수비를 하네?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반전 역시 스페인이 크로아티아의 첫 번째 압박을 뚫고 크로아티아의 진영으로 왔을 때는 선수들이 수비 지형으로 대응을 갖추고 있죠. 근데 대응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전방에 압박 나갔던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뒤로 빠져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하나가 활동량이 한 발 더 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건 있어요. 스페인이 본 뒤 네덜란드의 로벤이 있던 시절이나 아니면 토트넘처럼 양측면을 활용해서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막 밀어붙이고 공수도단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런 트랜지션의 속도가 최강점인 국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짧게 기술 축구를 통해서 상대를 몰아내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공수 전환, 특히 수비 전환을 할 때 있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었어요. 스페인의 흐름에 맞춰서 적당히 앞으로 나가지고 적당히 뒤로 빼주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라는 팀의 특성상 크로아티아의 공수 전환이 체력이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크로아티아는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할 때는 대응을 후반까지 잘 유지를 함으로써 끝내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아티아가 대회에서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저력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런 수비, 조직력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크로아티아의 네임밸류 높은 선수들의 활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이 크로아티아를 꺾고 우승을 함으로써 이 경기의 결과가 과연
이번 유로 2024 조별 예선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가 참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크로아티아가 스페인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여전히 크로아티아의 에이스급 선수들이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중원의 노쇠화는 잠재적인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 스페인의 중원은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페인이 크로아티아를 두 골차 이상으로 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라이트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